안녕하세요. 진단적 검사 간호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습 이해도를 높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차에서 풀었던 형성평가 문제에 대한 설명과 피드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진단검사의 개요와 일반 혈액검사, 응고검사, 생화학 검사와 임상판단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진단검사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질병의 진단, 경과, 관찰, 치료 및 예후를 판단한다 라는 거고요. 맞죠? 2번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진단검사의 목적으로는 부적절하죠. 간호사의 업무량을 줄여준다? 진단검사를 하면 혈액도 채취해야 되고 검사도 받아야 되니 업무량이 늘겠죠. 환자 예후를 좋게 하여 입원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함이다. 진단검사를 한다고 해서 예후가 좋아지지는 않죠. 질병을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나 이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경과를 관찰하거나 치료하거나 예후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혈액 체열 시 용혈 헤몰라이시스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은 헤몰라이시스가 되면 검사가 부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체를 채취할 때 용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1번 너무 작은 주사바늘로 체열하는 경우 바늘이 너무 적으면 적혈구 같은 것들이 깨질 수 있겠죠. 용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열병에 혈액을 넣을 때 너무 센 압력이 가해진 경우에도 적혈구가 깨질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체열병 안에 시약과 혼합 시 너무 세게 튜브를 흔드는 경우, 이런 경우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혈구가 아래로 살짝 흔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번, 피부 소독용 알코올이 마르기 전에 체열을 하는 경우 알코올과 반응을 해서 혈구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5번, 체열 후 30분 이상 혈액을 방치한 경우 이런다고 용혈이 되지는 않죠. 이러는 경우에는 혈장과 혈구가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용혈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검체 체열 시 권장 체열 순서에서 가장 먼저 체열해야 하는 튜브는 무엇인가 라는 거네요. SST 튜브, 노란색 뚜껑이 있는 거죠. 시럼 세퍼레이팅 튜브고요. EDH, 보라색 튜브고요. 그리고 혈액 배양 검사는 블러드 컬처 보틀이고, 소디움 시츄레이트 튜브, 하늘색 뚜껑이 있는 거, 플레인 튜브, 빨간색 뚜껑이 있는 거, 검체 체열 순서입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 확보를 위해서 체열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우선 컬처가 있기 때문에 컬처를 가장 먼저 뽑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시트레이트 튜브, 하늘색 튜브를 체열을 해야 되고요. 소디움 시트레이트 튜브는 응고 검사에 활용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항응고제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샘플을 늦게 담아서 응고된 혈액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블러드 컬처 검사가 없는 상태라면 이 하늘색 튜브인 소디움 시트레이트 튜브를 체열하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약과 혈액 반응이 정확하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열 눈군성까지 맞춰서 체열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SST 튜브나 플레인 튜브 같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EDTA 튜브를 체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체열 순서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되고요. 아무 튜브에나 먼저 손에 잡히는 대로 체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중심정맥관 센트럴 베인 카테터에서 체열 시 주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센트럴 베이너스 카테터는 보통 무심방에 카테터 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균수를 준수해야지 됩니다. 멸균 장갑을 끼고 그리고 포트를 멸균적으로 소독한 후에 샘플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카테터 사이에 있는 혈액은 일부 빼내고 그걸로 샘플을 해서는 안 되죠. 1차적으로 3 내지 5cc는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체열을 해야 됩니다.
멸균 장갑 착용 후 체열한다. 맞죠? 그리고 실외의 허브를 5내지 10회 정도 충분히 소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질러서 러빙해서 소독을 해라. 그리고 처음에 혈액 3내지 5cc는 빼서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주사기를 가지고 모균적으로 체열을 해야 됩니다. 5번 일반 말초 혈관 체열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중심 정맥관 체열 시 주의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검사 전 주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 검사라고 하는 것은 체열 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시경 검사나 영상 검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선 모든 약물은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 반드시 중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고혈압약이나 이런 약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거나 그러면 항응고제 같은 것은 중단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은 다 주치의와 상의해서 처방을 받아서 중단을 해야 되지만 모든 약물을 반드시 중단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당 검사 시 반드시 금식이 필요하다. 공복 혈당 검사 시에는 반드시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랄 GTT 같은 검사를 할 때도 공복을 한 후에 공복 시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75g 글루코스를 복용한 후에 시간별로 체열을 하기 때문에 검사 전에 반드시 금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맞는 거죠. 임신 여부 확인은 필요하지 않다. 임신 여부 확인 필요하죠. 영상 검사에서 엑스레이를 찍는다던가 또는 동위원소 검사 같은 것들을 한다. 이러는 경우 임신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소호기 검사 같은 경우도 임신한 사람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생리 중에는 모든 검사가 불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리 중에도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죠. 그리고 알레르기 병력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조영제를 사용하거나 약물을 투여해서 하는 검사들에서는 알레르기 병력을 확인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혈당 검사 전에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된다. 이것이 맞는 답입니다. 다음 문제는 혈액 방치로 인한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체열을 한 다음에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혈액에 있는 혈구도 세포이기 때문에 대사를 하게 되거든요. 산소를 섭취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설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즉시 검사실로 보내야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방치에 의한 변화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1번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한다. 체열 후에 혈액을 방치하면 적혈구에서 암모니아가 유리되면서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빌리루빈 수치는 감소한다. 빌리루빈은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에 또는 자연광에 노출됐을 때 빌리버딘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빌리루빈 수치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글루코스가 감소한다. 이것도 세포들이 포도당을 섭취하면서 글루코스 농도가 감소할 수 있겠죠. 혈액을 방치하게 되면 적혈구 등이 용혈을 일으키면서 세포 내에 칼륨이 세포 밖으로 나와서 혈장에 섞이기 때문에 칼륨 농도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신 NA 농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NAK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크게 변화가 없거나 좀 떨어질 수 있고요. 폐하 같은 경우는 혈된 혈액 내에서 해당 작용이 일어나면서 젖산 같은 것이 축적되면서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옳지 않은 변화는 5번 폐하가 상승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열한 후에는 즉시 검사실로 보내도록 해야지 되고요. 검사를 금방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검사 수치에 영향을 덜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암으로 항암 치료 중인 환자의 절대 호중구수가 ANC가 400개 미만일 때 간호중대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골수에도 영향을 미쳐서 골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백혈구도 저하될 수 있고요. 물론 적혈구, 혈소판 이런 거 모두 다 감소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는 호중구수가 400개 이하로 감소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죠.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세균 감염이 되면 발열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을 측정한다. 맞는 간호인 것 같아요. 의식 수준하고 호중구수하고는 관계가 없죠. 말초 순환 상태도 호중구수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동맥혈 가스 검사, ABC에도 관계없습니다. 후상구 수치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위궤양 환자의 사정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검사는 BP가 90에서 60mmHg, 펄스는 110회, 호흡수는 24회고요. 그리고 오한이 있으면서 어지러움증이 있고 커피 찌꺼기 같은 구토물과 흑색변이 있다고 합니다. 위궤양이 있었으니까 커피 찌꺼기 같은 거는 출혈이 조금 오래된 출혈이 좀 있는 거죠. 출혈이 있을 위험성이 있겠구나. 더군다나 흑색변도 보았다니까 출혈이 있겠구나. 위궤양 출혈이고 펄스레이트도 올라갔어요. 출혈에 대한 보상일 수 있고요. 혈압도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증상으로 보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니까 어지럼증이 있겠고요. 체온 조절도 이제는 열이 나면서 오한 같은 게 느껴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출혈과 관련된 검사를 해야 되니까 CBC 전혈구 검사 같은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이고요. 소변 검사 관련 없죠. 그리고 혈액배양 검사는 감염이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갑상선 호르몬도 갑상선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니까 아니고요. B형 간염 표면 항원 항체 검사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전혈구 검사여서 뭘 보려고 하는 거죠? 네, 헤모글로빈을 보려고 하는 거죠. 다음 문제는 소화성 궤양, 펩틱 얼서 환자가 흑색변, 멜레나를 보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9.0g/dl일 때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은 1번 저염식이, 2번 저섬유성 식이, 3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4번 시메티딘, 5번 수크랄페이트. 자, 무엇일까요? 여기서도 보면 소화성 궤양에서 출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흑색변이 있으니까. 흑색변은 어퍼지어이 블리딩의 가장 흔한 증상이잖아요. 그리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출혈 위험성을 높이는 약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약이 NSAID이기 때문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시메티딘이나 수크랄페이트는 소화성 궤양을 치료하는 약이죠. 토열, 헤마테메시스가 있는 환자의 헤모글로빈이 7.0g 빈혈 상태네요. 그리고 활력 징후가 BP가 80에 60mmHg 저혈압 상태고요. 펄스레이트 120회. 출혈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급성 출혈일 것 같아요. 지금 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호흡수도 28회이고요. 이거는 순환이 적어지면서 카디악 아웃이 적어지니까 조직에서도 산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호흡까지 보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카디악 아웃풋을 늘려서 순환을 좋게 해줘야지 되겠죠.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것은 수혈을 하면 좋겠지만 수혈이 지금 금방 할 수는 없을 테니까 무엇을 하면 될까요? 네, 생리식염수 같은 수액을 정맥으로 주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좌의를 취해주면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요비중 검사 물론 해보면 좋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그런 중재는 아니죠. 퓨어의 산도 측정할 필요 없죠. 헤마테메시스인데 동맥혈 가스 분석 레스피레이션이니까 28회면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맥락상의 정황을 보게 되면 위장관계 출혈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이 레스피레이션이 ABG를 해서 확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액을 정맥으로 주입한다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중재고 수액을 줌으로써 혈압을 올리고 카디악 아웃풋을 늘려서 조직으로 순환을 잘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헤모글로빈이 7.0이니까 수혈도 같이 해주면 좋겠죠. 다음 문제는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사전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간호 중재는 이런 문제입니다. 전신 소양증과 만성 두통이 있고요. 적혈구가 800만이에요. 굉장히 높아져 있네요. 원래 정상은 적혈구가 한 450만에서 500만 정도 되죠. 헤모글로빈은 20g/dL. 이것도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보통은 한 12에서 16g 정도 되는데 굉장히 높아져 있다. 헤마토크리트도 헤모글로빈이 높아져 있으니까 헤마토크리트도 당연히 높아져 있겠죠. 헤모글로빈의 3배 정도 된다라고 했죠. 혈소판은 45만이니까 약간 높아져 있기는 하지만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상태는 뭐죠? 적혈구가 혈액 내에 굉장히 많아 있는 상태죠. 그러면 적혈구가 많아져서 혈액의 점도가 상승했겠죠. 혈액의 점도가 상승하게 되면 혈류 속도가 늦어지죠. 내려가는 혈류 속도가 늦어지면서 아마도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혈류가 저하되면서 혈액 점도가 상승하면서 전신 소양감, 가려움증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혈류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게 되면 혈전 생성 위험성이 높아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서 혈류를 개선해주고 혈전 발생을 예방하는 간호를 시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환자의 상태는 질환으로 본다면 무엇을 의심해 볼 수 있겠어요? 네, 진성 적혈구 증가증 이런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상 안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혈류 속도가 점도가 높아져서 느려지고 있는데 안정을 하게 되면 더 느려지고 혈전 위험성이 높죠? 안 되겠죠. 철분 제제를 투여한다? 철분 제제는 적혈구 생성하고 관련되죠? 지금도 적혈구가 많은데 더 많이 생성되면 안 되니까 복용시키면 안 되겠죠. CC를 사용하여 치아 관리를 하도록 교육한다? 특별히 관련은 없는 것 같고요. 앉아있을 때 다리를 침상 아래로 내리도록 한다. 침상 아래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혈액이 하지에 정체가 되고 거기에서 또 혈전이 생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5번 수분을 3리터 이상 섭취하도록 격려한다. 네, 지금 혈류를 묽게 해서 피가 잘 흐르도록 하고 혈전을 방지하는 게 예방이기 때문에 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하나씩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화학요법, 케모세라피를 받는 백혈병 환자의 사전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인 중재는 오한, 전신 권태가 나른하게 늘어지는 거죠. 맥박이 105회 분당 좀 올라가 있네요. 호흡수 24회 올라가 있고요. 체온 38도2. 네, 열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95%니 아직 괜찮고요. 백혈구는 1000개. 세제곱미터당 1000개니까 굉장히 감소되어져 있고요. 헤모글로빈 11.5니까 정상이고 플레이텔레도 10만인데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지켜볼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백혈구가 떨어져 있고 열이 나는 상태이고 그리고 오한과 전신과 같이 감염이 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세균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혈류가 있는지 혈소판 수치는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혈류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복부둘레 부종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농축 적혈구를 투여한다. 헤모글로빈 11.5g이니까 PRC를 투여할 필요는 없죠. 혈액 배양 검사를 한다. 지금 세균 감염이 의심이 되니까 폐혈증이나 이런 걸 의심한다라고 하면 요 4번은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을 한다. 지금 여기에서 크게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환자가 계속 못 먹고 오한이 난다 그러면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우선적인 중재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배양 검사를 통해서 어떤 세균에 감염되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질환으로 저프로스롬빈 혈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투여해야 하는 것은 프로스롬빈은 혈액응고인자 중 2번이죠. 이게 부족하면
혈액응고 장애를 일으켜서 출혈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닦아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백혈구 농축액. 지금 혈액응고인자가 필요한데 백혈구 농축액은 지금 상황에선 필요한 거는 아니죠. 알부민,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거고 지금 응고인자는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헤파린, 출혈 위험성이 큰데 헤파린을 투여하게 되면 출혈 위험성이 더 증가되겠죠. 농축 적혈구, 이것도 응고인자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선 동결 혈장, FFP 속에는 혈장 안에 프로스롬빈하고 응고인자들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FFP를 투여하는 것이 출혈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와파린을 복용 중인 폐색전증 PT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 PT, 국제표준화 비율 INR이 1.4일 때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원래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으면 이것은 항응고제고 혈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먹는 거고요. 원래 INR 정상이 0.8에서 1 정도가 되고 실제적으로 와파린을 복용할 때는 2에서 3 정도로 맞추는데 1.4밖에 안 돼요. 이런 경우에 무엇을 해야 될지 살펴볼게요. 비타민 K를 투여한다? 비타민 K는 와파린의 해독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INR이 과도하게 높을 때 투여하는 약물이에요. 지금은 INR이 우리가 목표한 농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죠. 출혈 여부 1.4는 거의 정상에 가깝기 때문에 출혈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와파린 복용 상태를 확인한다? 요거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환자가 약을 제대로 잘 안 먹어서 혈중 농도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방된 모든 약물 투여를 중단한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처방된 모든 약물이 INR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INR을 지금 투여를 중단해서는 안 되죠. 치료 목표 농도에도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프로타민 황산염을 투여한다? 프로타민 황산염은 헤파린 과다 사용했을 때 해독제로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목표한 치료 농도에 오르지 못했을 때는 환자가 약을 잘 제대로 먹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3번 와파린 복용 농도를 확인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 DVT를 진단받은 여자 환자에게 투여 중인 헤파린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혈액검사 결과는 헤모글로빈 12g 정상이네요. 헤마토크리트 헤모글로빈 12g이니 3배 정도 되니 38%는 정상입니다. 백혈구 5,000개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혈소판 9,000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헤파린은 15만 개에서 40만 개 정도가 정상인데 9,000개밖에 안 된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요. 혈소판 개수가 2만 개 이하면 스폰타니어스 블리딩,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외상이나 이런 게 없어도 인체 내부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어서 이것은 즉시 헤파린을 중단해야 됩니다. 헤파린을 투여할 때는 APTT나 PTT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죠. 그래서 보통 헤파린을 투여하는 경우에 2 내지 3배 정도로 올리기 때문에 40에서 60수 정도로 늘려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리고 APTT의 정상적인 수치는 25 내지 35초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지연됐다고 하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문제는 빈혈 환자의 만성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자, 빈혈 환자는 헤모글로빈이 감소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으로 산소 공급이 줄어들죠. 그래서 조직 내 세포들은 저산소증 때문에 만성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활동은 피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침대에만 누워서 지내도록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활동을 하고 휴식의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절대 안정을 취하는 경우에는 근육을 우측되고, 그래서 이러한 근육 위축은 또 순환 저하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지금 조직에 산소가 제대로 가지 못하니 강도 높은 운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산소 요구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활동 전 카페인을 섭취한다. 카페인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그러면 빈혈 증상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해서는 안 되고요. 한 번에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도록 한다.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도 운동을 해야 되고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식도 정맥류 환자의 사전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헤마테메시스, 토혈 250ml 했네요. 체온 37.3도, 약간 미열이 있지만 괜찮고요. 맥박 108회 분당 좀 높아져 있고 호흡수도 약간 높아져 있네요. 혈압은 90에 50mm의 HG 좀 낮아져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7.8, 네, 빈혈 상태이고요. 헤마토크리트도 25로 저하되어져 있는 상태죠. 자, 식도 정맥류 출혈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식도 정맥류는 간 문맥압이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흔히 간경화증 환자에서 문맥압이 상승되고 이런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식도 정맥류가 생기게 되는데, 이 식도 정맥류는 파열해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맥압을 낮춰주고 출혈을 감소시켜주는 간호가 최우선적인 간호를 해야 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칼리메이트 관장을 한다? 지금 상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칼리메이트 관장은 고칼륨 혈증 치료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 없는 내용이죠. 보가이를 쥐어준다. 배를 바닥에 대고 누우면 복부 압력이 높아지고 간 문맥압이 높아져서 출혈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되죠. 해열제는 지금 37도 3보고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혈관 수축제를 투여한다. 네, 혈관 수축제를 투여를 해서 간 문맥압을 낮춰줘야지만 식도 정맥류 출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맞겠죠? 구강으로 수분을 섭취한다. 지금 식도로 토하고 있는 환자에게 잘못 섭취를 시키게 되면 출혈 위험성도 커지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경골 개방성 골절로 입원한 환자가 상처에 세균 감염이 발생하였다. 항생제가 잘 반응하여 감염 치료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결과는 1번 WC가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죠. 감소해야 되겠죠. 2번 CRP가 감소한다. 이거는 맞죠. CRP는 체내 염증이나 조직 손상, 세균 감염이 있을 때 급격히 증가하는 단백 성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효과적이면 염증이 줄어들고 CRP 수치가 빠르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감염이 조절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민감한 지표가 CRP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ESR도 증가한다. ESR도 염증이 있는 경우에 반응을 해서 증가할 수 있지만 CRP보다 조금 느리게 24시간, 48시간에 가장 높은 수치에 다다르게 되고요. 염증이 치료되고 있다 하더라도 서서히 감소됩니다. CRP는 빠르게 감소돼서 항생제가 잘 반응해서 치료가 되는지 확인할 때는 CRP가 훨씬 더 특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소판이 감소한다. 이건 항생제 치료와는 관련이 없고요. 림프구가 증가한다. 이것도 항생제 치료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림프구가 증가하는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 주로 관찰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혈소판이 감소되는 것은 폐혈증이 악화되거나 DRC가 있는 그런 환자들에서, 세균 감염이 있고 나서 그런 환자들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CRP가 감소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와파린 복용 환자의 혈액응고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비타민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비타민 K죠. 비타민 K가 와파린에 기량작용을 하는 그런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와파린은 대표적인 경구용 항응고제죠. 와파린 효과가 적절하면 INR이 2 내지 3.0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INR이 너무 높아서 3보다 늘어지게 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지는 거고요. 너무 낮아서 치료 농도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혈전 위험성이 높아지죠. 보통 혈전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약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지난 3개월간의 혈당 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 지표는 당화혈색소죠. HbA1c죠. 당화혈색소는 적혈구 내에 혈색소에 혈중 포도당이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혈중 포도당 농도에 비례해서 당화혈색소 농도도 증가를 하고 실제적으로 적혈구 수명이 한 3, 4개월 되기 때문에 이러한 HbA1c는 지난 3개월간의 장기적인 혈당 수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bA1c의 정상적인 범위는 4.0에서 5.6 정도 %까지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5.7에서부터 6.4까지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하죠. 그리고 6.5% 이상이 되게 되면 당뇨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아침에 NPH를 투여받은 환자가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심하게 떨어 혈당을 측정한 결과 50mg/dl이다. 가장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혈당이 50mg/dl가 되었다는 것은 한 모더레이트에서 중증의 저혈당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식 수준을 사정을 해봐야지 되겠죠. 기도를 확보하고 이 환자가 의식이 있어서 포도당을 섭취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저혈당 상태를 해결해 줘야지 되기 때문에 의식 수준을 사정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한 15 내지 20g 정도를 투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15분 후에 다시 저혈당 상태를 혈당을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또 저혈당 상태라고 하면 다시 탄수화물을 복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의식이 없거나 삼킴이 불가한 상태라고 하면 절대 입으로 섭취를 시켜서는 안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50%DW 25g을 IV 하거나 글루카곤 1g을 IM이나 서브큐로 즉시 투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혈당을 해결해 주는 것이 생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 수준을 사정해서 포도당을 입으로 먹일 수 있는지 아니면 IV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운동 시간을 확인하는 것, 물론 운동 때문에 저혈당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원인을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아닙니다. 아침 식사량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5분 후 혈당을 재측정하는 것은 지금 저혈당 상태에서 글루코스를 복용한 다음에 15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혈당 치료에서 15, 15 이러한 원칙이 있는데 15g의 포도당을 먹이고 그리고 15분 뒤에 혈당을 다시 측정하고 저혈당이 있는지 판단을 한다. 이것을 얘기할 때 하죠. 15분 후 활력증으로 측정한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담관 배약관을 적용하고 있는 환자가 회색변, 클래스2를 보고 황달이 있을 때 예상되는 혈액검사 결과는 여기서 판단을 해보면 우선 담관 배합관을 적용하고 있다니까 담도 폐쇄가 의심이 되죠. 그리고 환자는 회색변을 보고 있대요. 담즙이 담도를 통해서 십이지장 그리고 대장으로 들어가서 대변 색깔을 만드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황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담도를 통해서 빌리루빈이 잘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내로 넘쳐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담도 폐쇄증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폐쇄성 황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환자에서는 다른 내용을 볼 수 없으니까 질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폐쇄성 황달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들은 담석증이죠. 그리고 담도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탈 빌리루빈은 정상적으로 0.3에서 1.2mg/dL 정도가 되죠. 황달이 있는 걸로 봐서 빌리루빈이 높아져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알부민 3.5g/dL이다 정상입니다. 백혈구 6,000개 정상이죠. 헤모글로빈 13g/dL 정상, 헤마토크리트 45% 정상이고, 지금 앞에서 질문에서 보여지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5번에 총 빌리루빈 4.5g/dL, 네, 황달이 있는 내용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콜레스테롤은 담즙이 장으로 배출되지 않는 폐쇄성 황달의 정형적인 증상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담관이 막히게 되면 담즙 내 빌리루빈이 혈류로 역류하면서 혈중 빌리루빈이 상승하죠. 그래서 대변 색깔이 이렇게 회색처럼 탈색돼서 나오고요. 소변은 착색돼서 진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피부에 황달이 나타나고, 황달에 의한 증상으로 가려움증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 CKD 환자네요. 만성 콩팥병 환자의 혈청 칼륨 수치가 6.0mg/L일 때 양이온 교환수지 약물 KXLIT를 투여한 후 우선적인 간호중재는,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는 만성 콩팥병 환자고, 그리고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졌다는 거. 1차적으로 간호는 KXLIT를 투여했다고 하네요. 칼륨 수치가 6.0이라는 것은 정상 참고치를 보게 되면 3.5에서 5.5mg/L가 정상이니 상승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 내 칼륨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교환수지 약물을 투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교환수지 약물을 투여하고 이것이 잘 효과적으로 칼륨 수치가 떨어지는지를 알려고 하면, 물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혈중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것은 심전도를 보면 되겠죠. 지금처럼 고칼륨 혈증이잖아요. 고칼륨 혈증에서는 티파가 상승이 되고, 그리고 부정맥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심전도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전도를 보다가 톨티로 볼 수 있겠죠. 티파가 올라가져 있고 PR 간격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QRS가 넓어지는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와이드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변화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의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혈중 칼륨 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칼륨 글루코네이트를 IV 하거나, 아니면 RI에다가 50% DW를 믹스해서 IV를 함으로써 혈중 내 포타시움이 세포내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간호가 되겠죠. 그래서 답가지를 보면 폐염을 촉진한다. 지금 상황하고 관계는 없죠. 시간당 소변량 관계없고요. 쿠보스테크 징후. 쿠보스테크 징후는 저칼슘 혈증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상황하고 맞지 않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섭취하는 거는 저칼륨 혈증에서 하는 거죠. 저칼륨 혈증에서는 오렌지 주스를 섭취하거나 아니면 포타시움으로 만들어진 케이콘틴이라는 약물 같은 거를 섭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5번. 심전도상 티파 변화를 관찰하고 이게 낮아지고 정상으로 오고 부정맥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KXLIT를 투여하고 나서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지면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할지는 의사와 노티파이 해서 어떻게 할지 다시 중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칼륨 혈증에 대한 간호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심전도 모니터 해야지 되죠.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톨팁 하나 아니면 PR 간격 같은 게 연장이 돼서 부종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 제한 시기를 해야지 되죠. 고칼륨 식품 대표적인 것으로 바나나나 오렌지 주스, 토마토, 감자 같은 것들이 있죠. 특히나 병원에서는 오렌지 주스나 토마토 같은 주스 같은 것들 많이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심전도상의 T파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톨티가 있고요. 고칼륨 혈증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칼슘 글루코네이트나 인슐린의 포도당을 믹스해서 IV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KXL라이트 NMR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환자의 장운동이나 배변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변 매복이나 장폐색이 심한 환자에서는 NMR 하는 것을 조금 의사와 상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타시움 농도가 6.5mg 이상 한 8.0까지 된다.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투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 SIADH 환자의 혈중 나트륨이 118ml/L일 때 나타나는 것은,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은 SIADH 환자이고 그리고 나트륨이 118mg/L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혈중 나트륨 정상치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되겠죠. 혈중 나트륨은 135에서 145mg/L가 정상 레벨이죠. 지금 문제에 있는 환자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저나트륨 혈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IADH가 어떤 질병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은 ADH, 항이뇨 호르몬이 적절하게 분비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에서 수분의 재흡수 증가를 유도하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런데 SIADH는 ADH가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뇨를 막는 호르몬인데 소변이 그럼 안 나오겠죠. 소변이 안 나온다는 것은 수분이 체내에 과잉으로 축적되는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수분이 축적이 되게 되면 수분 축적으로 인해서 나트륨이 희석이 되겠죠. 그리고 저 나트륨 혈증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질병이죠. 체내에 수분이 저류된다 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물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혈중 나트륨 농도는 떨어지겠죠. 소변은 안 나오는 상태예요. 소변은 안 나오는 상태니까 소변은 농축되겠죠. 삼투압이 올라갈 거예요. 혈액은 희석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나트륨 혈증의 임상 증상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130에서 134 정도로 경도의 저 나트륨 혈증은 무증상이거나 약간의 피로감, 근력 저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중증도에서 한 120에서 129 정도라고 하면 두통이 있을 수 있고 구역이나 혼돈 상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처럼 120mg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중증의 저 나트륨 혈증이고 신경세포 부종에 의해서 심부건 반사가 감소되거나 혼수, 경련, 혼동,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가지를 살펴보면 수분이 저류되는 상태니까 탈수 아니죠. 소변이 안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단요 아니고요. 몸에 수분이 많이 정체되니 점막이 건조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몸에 수분이 많으니까 갈증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정답은 심부건 반사 감소되는 그런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뇌세포의 부종으로 인해서 신경 전달이 저하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다 볼 수 있습니다. SIADH의 간호중재를 요약해보면 수분은 제한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서 한 800에서 1000ml 이하로 수분 제한을 하게 되고요. 필요하다면 고삼투성 식염수 3% NaCl을 IV로 투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반드시 인퓨전 펌프를 사용해서 투여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뇨제 퓨로세마이드를 투여해야지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혈중 전해리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렉트로라이트를 모니터링 하면서 인순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탈 스테이투스나 반사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또 경련, 컨벌전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지 되겠고요. 이번 환자는 아이오나 체중, 혈중 나트륨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뇌손상 환자에게 심한 갈증, 지속적인 단요, 빠르고 얕은 호흡이 나타나고 혈압이 90에서 60mmHg이다. 예상되는 검사 결과는, 자, 여기서 키가 되는 단어는 뇌손상과 증상으로는 심한 갈증, 지속적인 단요 이런 것들이죠. 뇌손상 후에 심한 갈증이나 지속적인 단요, 빠르고 얕은 호흡, 그리고 혈압이 90에서 60, 요거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 부족으로 인한 DI, 요붕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여기서 DI는 다이아베티스 인시피더스죠. 이 문제는 뇌손상으로 인해서 유붕증이 생긴 환자의 증상을 나타나고 이것에 대해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ADH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심장에서 물의 제흡수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DI에서는 이 ADH 분비가 SIADH 환자와는 다르게 부족하죠. 그래서 뇌손상으로 인해서 또는 뇌수술 후에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축이 손상되면 ADH 분비가 감소되면서 ADH가 결핍되고 심장에서 물이 재흡수되지 못하고 다 소변으로 배설돼서 단유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질병입니다. 자, 그래서 수분이 많이 손실되죠. 계속 소변으로 나가니까 수분이 손실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혈액은 농축되겠죠. 그리고 혈액이 농축되니까 NA 농도는 높아지겠죠. 그리고 혈중 상투압도 증가되겠죠. 혈중 상투압은 증가. 반대로 소변 삼투압은 감소되겠죠. 그리고 수분 손실로 인해서 순환혈액량이 감소하니까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단요로 인해서 소변은 희석되고 비중이나 삼투질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답가지를 볼게요. 소변량이 많아지니까 소변에서는 수분이 용질보다 훨씬 더 많아지니까 소변 비중은 증가하지 않죠. 감소죠. 감소. 혈중 나트륨은 정상이 아니에요. 소변이 너무 빠져나가니까 농축되죠. 증가하겠죠. 소변 삼투질 농도는 감소하니까 3번은 맞네요. 혈중 삼투질 농도는 NA가 농축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올라가겠죠. 감소가 아니고 혈중 헤마토크리트 이것은 탈수된 상태이니까 감소가 아니고 오히려 증가해야지 되겠죠. 혈액이 농축되니까. 자,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이 맞겠습니다. 요붕증 DI 환자의 간호중재를 요약해보면 수분 공급을 유지해서 탈수를 예방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맥으로 수액을 투여했습니다. 5% DW나 생리식염수를 투여할 수 있고요. 항이뇨 호르몬 제제가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항이뇨 호르몬 ADH 제제 데스모프레신이라고 하는 약이 대표적인데요. 데스모프레신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데스모프레신은 정맥주사나 코 또는 경구 투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를 체크해줘 소변량, 체중, 혈압, 전해질에서 나트륨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고요. 환자가 탈수가 될 수 있고 탈수 때문에
쇼크가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뇌에 문제를 일으켜서 혼동 같은 신경계 변화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요붕증 DI와 SIADH를 구분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의식이 저하되고 진전, 트레머가 있는 간경화 환자의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198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일 때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1번 고칼륨 혈증, 2번 항생제 복용, 저염식이 섭취, 4번 저단백식이 섭취, 5번 식도 정맥류 출혈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우선 이 환자는 진단명이 간경화네요. LC가 있는 환자이고요. 의식이 저하되고 진전, 트레머가 있다고 하는 거는 뇌병변이 생긴 거잖아요. 뇌병변이 왜 생겼을까요? 여기에서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198이에요. 정상적인 혈중 암모니아 숫자는 1에서 75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 정도 되죠. 굉장히 높아져 있는 숫자라고 하는 거죠. 암모니아가 혈중 내에 높아지는 이유는 왜 그렇죠? 암모니아는 단백질 대사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고, 암모니아가 만들어졌다가 간에서 요소희로에 의해서 요소로 만들어지고 배설이 되어야지 되는데, 간 경화 때문에 간에서 요소회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혈중의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혈류를 따라서 뇌로 들어가게 되고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 쌓이게 되면 뇌부종을 일으키면서 의식이 떨어지거나 트레머 같은 자세 고정 불능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실제적으로 암모니아가 증가되는 거는 단백질이 혈중에 많아야 되죠. 고단백 식이를 하거나 출혈 같은 것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적혈구 같은 것이 손상이 되고 그 단백 성분이 분해될 때 암모니아가 나오면서 요소로 분해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식도 정맥류 출혈에 의해서 생길 수 있겠죠. 간경화 환자의 위장간 출혈, 특히 식도 정맥류 출혈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출혈 내용들이 혈액에서 분비되는 단백 성분들이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고 암모니아가 급증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아니고요. 헤파틱 엔세팔로파시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저칼륨 혈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간성 혼수를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액단백이 장내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돼서 암모니아가 급증할 수 있는데 항생제를 복용함으로써 장내 암모니아 생성을 감소시키게 되며 헤파틱 엔세팔로패시 간성 혼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저염식이는 LC 환자의 복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체액이 저류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 실제적으로 간성 혼수하고는 관련이 없다. 저단백 식이는 실제적으로 간성 혼수 상태에서 저단백 식이를 해야지만 암모니아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은 식도 정맥류 출혈에 의한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이 되었을 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락툴로즈 NMR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 식도 정맥류 출혈이 있다 그러면 출혈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암모니아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을 잡아주는 내시경을 통해서 지혈을 하거나 아니면 SB 튜브 같은 걸 삽입해서 이 출혈 부위를 지혈시키는 것도 간헐 중지에서 매우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있어서 배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장내 세균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지속적으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변비 같은 것도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피로셀마이드를 장기간 투여할 때 나타나는 전해질 불균형은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피로셀마이드는 대표적으로 루프 이뇨제죠. 그래서 헬레고리 상행관에서 작용을 해서 나트륨과 칼륨 그리고 클로라이드, 염소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로셀마이드는
수분 배설을 증가시키죠. 나트륨, K, 재흡수가 안 돼서 수분과 함께 빠져나갑니다. 배설 증가. 물론 클로라이드도 배설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칼륨 혈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죠. 나트륨은 배설을 하면서 수분을 내보내려고 했던 목적으로 사용했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칼륨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칼륨 혈증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인산 혈증 아니고요. 고칼슘 혈증, 고나트륨 혈증, 고마그네슘 혈증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칼륨 혈증이 생기게 되면 근육이 약화되거나 부정맥 위험이 있죠. 칼륨은 신경근육계와 심혈관계, 소화기계, 그리고 대사 이런 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신경근육계에서는 근력이 약화되거나 쇠약해지고 경련이 있을 수 있고, 심혈관계에서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경항진이나 부정맥, 그리고 저칼륨이니까 칼륨은 티파하고 관련됐죠. 티파가 낮아지거나 유파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죠. 소화기계 문제로는 식욕부진이나 구역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대사 문제에서는 알칼리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프로세마이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는 심전도 모니터링과 혈중 칼륨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혈중 칼륨 정상치는 3.5mEq에서 5.5mEq 사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이 조금 약화되거나 아니면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호로는 오렌지 주스를 복용시키거나 아니면 케이콘틴과 같이 칼륨 보충제를 복용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세마이드는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죠. 이뇨제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상품명은 나식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을 때 저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칼륨 보존형 이뇨제를 같이 복용을 하죠. 칼륨 보존형 이뇨제가 스피로로낙톤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요붕증, 다이아베티스 인시피더스, DI라고 약어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러한 환자의 소변 특성은 앞에서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복습 차마 얘기를 해보면 요붕증이라고 하는 것은 항이뇨 호르몬인 안티디유렉틱 호르몬이죠. 이것의 분비가 감소된 상태죠. 그래서 신장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신장이 수분을 재흡수하지 못하죠. 수분 재흡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이뇨를 못하고 이뇨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수분 소실이 많이 되겠죠. 인체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변은 희석되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석이 되면 비중은 떨어지겠죠. 비중이 떨어졌으니까 이것은 삼투압이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중이 높지 않죠. 비중이 낮아진다 그랬어요. 소변량이 많아지는 거라고 했어요. 삼투압이 희석되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서 삼투압이 낮아지겠죠. 요산 함량이 높다. 이것은 요붕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량의 당이 포함되어져 있다. 당뇨 환자지 요붕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간성 뇌병증, 헤파틱 엔세팔로패시라고 하죠. 이러한 환자의 사전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지고 있다. 자세 고정 불능, 트레머 같은 것이 있잖아요. 플래팅 트레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암모니아가 210 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백대사에 의한 암모니아를 요소로 분해해서 배설을 하지 못하는 상태네요. 간에 문제가 있는 상태고 간성 뇌병변이 있는 환자다라고 하는 것. 활동을 격려해야 된다. 의식이 저하되어져 있고 진압력이 없는데 활동을 격려하게 되면 낙상 위험이나 이런 있을 수가 있겠죠. 안정을 시켜야지 될 것 같아요.
복수천자를 한다. 지금 상태하고는 관련성이 없죠. 물론 간경화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복수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여기에서는 헤파틱 엔세팔로패시에 대한 치료에 대한 것을 찾으라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아닙니다. 고단백 식이를 제공한다. 고단백 식이를 먹으면 암모니아 생성이 더 많아질 테고 이것을 또 요소회로에 넣어서 해결하지 못하죠. 간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3번도 아닙니다. 4번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 이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암모니아를 배설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암모니아를 배설시키기 위해서는 락툴로즈 관장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간성 내병변 환자의 치료를 보게 되면 락툴로즈 관장을 시행하고요. 또 장내 세균이 이제는 이러한 암모니아 생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장내 세균에 잘 듣는 항생제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암모니아 생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단백 식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유발요인으로서 변비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위장관계 출혈이 있으면 안 되고 감염 같은 게 있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어야지 됩니다. 간호에서는 환자의 진압력 사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말이나 행동 그리고 자세 고정 불능 이런 상태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이런 환자들은 낙상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침상 안정시키고 또 컨퓨전이 있다라고 하면 보호자 동의하에 억제대 사용이나 보호대 사용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분해가 되며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고 그런데 간기능 환자들에서는 간기능이 저하되어져 있을 때 요소 회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암모니아가 혈중 내 축적이 되고요. 이것이 혈류를 따라서 뇌세포로 가게 되면 뇌세포의 부종을 일으키게 되고 의식이 저하되거나 진압력이 감소되고 자세 고정 불능하는 플래팅 트레머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는 그래서 혈중 암모니아 농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가 될 테고요.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간호가 되고 가장 우선적으로는 암모니아를 빼내는 락툴로즈라고 하는 이당류를 넣어서 관장을 시행해 주는 것입니다. 요 출혈이 있으면 높아지기 때문에 출혈 같은 것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혈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변비가 있어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변을 잘 보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문제는 어큐트 가우트 환자에게 투여낸 코리친의 부작용은 입니다. 어큐트 가우트는 급성 통풍을 얘기를 하죠. 급성 통풍 같은 경우 퓨린 대사산물인 요산이 인체 내에 과도하게 축적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관절에 축적이 되고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을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첫 번째 급성 통풍 발작은 갑자기 발생하며 보통 환자가 편안히 잠든 밤에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첫 걸음을 디딜 때 발가락이 아프고 부으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 통증이 있으면 즉시 코리친을 투여를 해서 염증을 완화시켜 줘야지 되는데 코리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설사입니다. 위장관계 부작용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시가 나타난다는 것은 중추신경계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 없죠. 현기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드물고 비특이적인 증상입니다. 치은 출혈 같은 경우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부작용으로서 나타날 수 있겠죠. 구강건조증은 황콜린선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코리친은 설사하고 위장관계, 구역구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AMI, 어큐트 MI 확인을 위한 검사는 잘 알고 있어야지 되죠.
병태 생리를 보면 어큐트 MI는 심장으로 가는 관상 동맥이 폐색이 되었을 때 심근세포의 저산소증, 무산소증이 오래 지속되면서 심근이 괴사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리고 심근세포는 영구세포이기 때문에 원래 그 부위가 재생되지 않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다른 섬유성 결합 조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부정맥이거나 아니면 심박출량이 저하되고 결국에는 심부전 이런 증상들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검사 방법, 그리고 초기에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효소 호르몬이 뭐죠? 네, 트로포닌입니다. 트로포닌 I와 T가 있죠. 요거는 보통 심근 괴사가 시작되고 3 내지 6시간 정도의 상승이 되고 일주일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심근 토기도가 가장 높은 검사로서 어큐트 MI 진단의 표준 방법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KMB도 사용을 할 수 있죠. 이것도 상승 시기는 한 4시간에서 6시간에서 상승이 되고 2, 3일 동안 최대 높이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MI를 진단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리고 마이오글로빈은 심근이 손상되고 나서 가장 빠르게 한두 시간 내에 방출이 되기는 하지만 24시간 내에 정상화되기 때문에 민감도는 높지만 특이도는 낮아서 초기 스크리닝용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DH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트로포닌 I나 T가 심근 토기도가 높기 때문에 이 검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트로포닌이 MI 확인을 위한 검사라고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다른 닭가진을 보게 되면 CRP는 염증 시 상승되죠. 굉장히 염증에서 빨리 상승이 되고, 그리고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염증의 효과가 있으면 또 CRP는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있고 염증에 사용한 항생제의 반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 TG는 고지혈증 진단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크레아티닌은 심장 기능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심부전일 때 이런 때 확인을 하고요. 뇌나트륨 이뇨 펩타이드 BMP나 엔티프로BNP는 심부전 시 상승되는 그런 호르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부전일 때 확인을 하는 거고요. 허트 페일리어가 있을 때 BNP가 올라가져 있다 그러면 실제로 심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심박출량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경우 심장 초음파를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리버 디지즈로 저프로트롬빈 혈증이 발생한 환자에게 투여해야 하는 것은 1번 백혈구, 2번 알부민, 3번 헤파린, 4번 녹축 적혈구, 4번 신선 동결 혈장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프로스롬빈이 어디서 생성이 되냐? 간에서 생성이 되죠. 그쵸? 이거는 응고인자 2번이죠. 간에서 대부분의 응고인자들이 합성되죠.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으면 응고인자를 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혈성 경향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스롬빈 같은 경우 응고인자 2번인데 이거는 비타민 K 의존성으로 간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해도 프로스롬빈은 저하될 수 있습니다. 프로스롬빈은 칼슘에 의해서 스롬빈으로 변화되고 피브린을 만들어서 피브린이 지혈 부위에 그물망을 형성을 해서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스롬빈이 저하되어져 있으면 PT 시간이 연장이 되고 응고 시간이 지연되죠. 자, 간에서 응고인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혈액 속으로 방출이 되고 혈액 속에 다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혈액의 혈장 내에 응고인자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 프로트롬빈 혈증이 되게 되면 이러한 응고인자를 좀 보충해 줘야지 되죠. 혈장 속에 있으니까 혈장을 줘야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신선 동결 혈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서 체열한 헌혈
혈액 신성 동결 혈장 FFC 속에는 응고인자와 피그브린 노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출혈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게 줄 수 있고요. 또 혈장은 순환 혈액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혈장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학습을 해보자면 저 프로스롬빈 혈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서 응고인자를 잘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프로스롬빈은 비타민 K가 있을 때 만들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비타민 K가 결핍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응고제, 와파린 같은 것을 복용하는 환자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DIC,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처럼 이렇게 프로스롬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소문성 질환이 생기게 되면 저 프로스롬빈 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알코올성 간 경화증을 진단받은 50대 환자에서 락툴로스가 투여되었다. 약물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락툴로스를 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암모니아를 감소시키기 위한 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혈청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도 풀어본 문제하고 반복되는 거여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0년 전 당뇨 신장병을 진단받은 환자가 저혈당 증상, 오심과 구토, 피로와 함께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일 때 예상되는 검사 결과는 자, 1번 사구체 여과율 증가, 2번 혈청 요소 질소 감소, 3번 혈청 빌리루빈 감소, 4번 혈청 크레아티닌 증가, 5번 크레아틴 청소율 증가네요. 여기서 당뇨병성 신장병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상은 소변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당뇨병성 신장병 때문에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것은 노폐물 배출이 안 된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오심과 구토, 피로 이런 증상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당뇨가 생기게 되면 당뇨의 합병증으로 대형혈관 합병증과 오래되게 되면 미세혈관 합병증이 생기죠. 대혈관 합병증은 심근경색, 뇌경색, 그리고 말초 동맥질환이 생기죠. 미세혈관 합병증은 가장 흔하게 망막병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장병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병증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미세혈관 합병증으로서 당뇨병, 신장병이 생기고 소변이 나오지 않고 오심, 구토, 피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노폐물을 배선하지 못하는 상태죠.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유레미아라고 하죠. 유레미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했기 때문에 소변량이 줄어들었겠죠.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겠죠? 아니죠. 혈청 요소 질소는 소변을 배설을 잘 해야지만 하겠죠. 이렇게 신부전이 있다 그러면 비후에는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니까 아닙니다. 혈청 빌리루빈 간기능 관련 지표죠. 그래서 요거는 신기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혈청 크레아티닌이 대사를 못해서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되니까 요거를 배설시키지 못하겠죠. 그러면 혈중 내에는 크레아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답이고요.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지금 감소됐으니까 소변이 안 내려오겠죠. 이거는 감소돼야지 되죠. 그래서 틀린 답이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신장병이든 당뇨병성 신장병이든 레날 페일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검사는 혈청 크레아틴이나 비유행 그리고 포타시움, 소변량, 체중 같은 것을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오 오도가 없어도 반드시 아이오 해야 되고요. 환자에게 부종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지 되겠죠. 그리고 시기는 저단백 시기를 하고 저나트륨 그리고 저칼륨 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을 사용을 할때 신독성이 있는 약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엔세이드고요. 그리고 항생제 중에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걔는 신독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당뇨병성 신장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에서는 혈당 조정도 잘 확인해 봐야지 될 테고요. 혈압도 잘 봐야지 되고요. 수분 섭취 조절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환자에게 추가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당뇨병, 신장병에 대해서 병태 생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당뇨, 신장병은 사고체여율이 감소가 되고 결국에는 노폐물인 크레아틴이나 비유해인 요소질소를 배설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혈청에는 크레아틴이나 비유해인이 상승이 될 때고요. 이것이 혈액 내에 있는 상태를 우리는 요독증, 유레미아라고 합니다. 유레미아의 대표적인 증상은 피로나 오심, 구토, 식욕 부진 등입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통풍, 가우트 환자에서 권장할 수 있는 음식은, 그러면 통풍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지 되죠. 통풍은 유릭 엑시드가 인체 내에서 쌓이는 그런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돼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죠. 특히나 관절 부위에 염증성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유릭 엑시드는 단백질 대사상물 중에서 퓨린 대사에 의해서 생기는 부산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유릭 엑시드로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배설이 되지 못하고 관절 내에 유릭 엑시드 크리스탈, 요산 결정으로 침착되면서 발생하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정상 유릭 엑시드 수치는 남자들 같은 경우 한 3.4에서 7.0mg/dl 정도 되고요. 여자는 조금 낮죠. 그래서 한 2.4에서 6.0 정도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요산 혈증은 유릭 엑시드가 1000mg/dl 이상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고요산혈증이 지속되게 되면 요산 결정이 관절에 쌓여서 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통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풍은 프라이머리 통풍인 원발성 통풍이 있죠. 보통 퓨린 대사의 유전적 이상에 의해서 요산 생성이 증가하거나 배설이 안 될 때 생기는 거. 그리고 속발성, 세컨더리 가우트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질환 때문에 통풍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세포 파괴가 많은 질환이 백혈병이나 악성 종양 또는 흔히 신부전 환자에서 2차적으로 통풍이 발생을 하거나, 이거는 유릭 엑시드를 신부전 때문에 잘 배설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겠죠. 또는 약물에서 이뇨제나 아스피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기로는 고퓨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도 고요산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퓨린이 많은 음식은 내장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이 순대 이런 거 있잖아요. 내장류고요. 그리고 멸치, 정어리, 그리고 고기, 붉은색 고기 같은 것들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 시기를 할 때는 퓨린을 제한해야지 되겠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많이 먹는 것 같은 경우는 멸치, 꽁치, 간, 고등어, 그리고 고기들 같은 거, 내장, 순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술에서는 맥주 같은 것들이 퓨린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지 않도록 해야지 됩니다. 퓨린 배설을 잘 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야지 되죠. 그리고 저지방 유제품을 먹는 게 좋고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금주, 알코올을 제한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조절해야지 되는데 퓨린이 많이 생기지 않는 양질의 단백질을 하루에 50g 이하 정도로 제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가지를 보게 되면 멸치, 퓨린이 많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쌀밥, 탄수화물 먹는 거 좋다라고 했어요. 정어리 안 된다 그랬죠. 순대, 내장이니까 아니죠. 꽃등심도 기름도 많고 그리고 붉은 고기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풍 치료는 코리친이고, 코리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위장관계 부작용으로서 설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용혈성 빈혈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는 용혈성 빈혈, 헤몰라이틱 아네미아잖아요. 용혈, 헤몰라이시스, 적혈구가 실제적인 자신의 수명보다 일찍 파괴되어서 생기는 그런 빈혈을 이야기를 합니다. 용혈성 빈혈의 병태 생리를 보게 되면 용혈성 빈혈의 정의가 적혈구가 파괴돼서 생성이 되는 빈혈을 얘기를 하잖아요. 적혈구가 파괴가 되면 혈색소가 유리되고 혈색소는 빌리루빈으로 생성이 되죠.
빌리루빈이 생성이 되고 결국에는 적혈구 수가 줄어들어서 빈혈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과 약물에 의한 수혈 부족합 등이 있고, 실제적으로 용혈이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혈색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빈혈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혈색소 유리로 빌리루빈 생성이 증가해서 황달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황달을 헤몰라이틱 존디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용혈성 빈혈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는 적혈구 표면에 항원이 있는지, 그러니까 적혈구를 깨뜨리게 하는 항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그것이 쿰주 검사죠. 자가 면역 질환에서 적혈구 표면에 항원을 확인을 한다던가, 약물이 적혈구 표면에 붙어 있어서 그것이 항원으로 작동을 해서 파괴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여서 쿰주 검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철결합능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내 철 운반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고요. 철결핍성 빈혈에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혈청 페리틴은 체내 저장 철량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부족하면 철결핍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죠. 그때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ESR, 적혈구 침강 속도는 염증 반응을 확인할 때 보죠. 이때 하는 거고요. 실린 검사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 B12 흡수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악성 빈혈에서 하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환자에게 빈혈 소견이 있는데 철결핍성 빈혈, 그러니까 TIBC나 혈청 페리틴 같은 게 감소되지 않아 있고 바이타민 B12 결핍도 아닌데도 빈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직접 쿰수 검사를 시행을 해서 쿰수 검사를 통해서 적혈구 표면에 항체 매개성 항원이 있는지 확인해서 용혈 여분을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쿰수 검사에서 양성이면 자가 면역성, 용혈성 빈혈을 의심할 수 있고요. 간접 쿰수 검사에서 양성이면 수혈 부적합이나 또는 RH 부적합 이런 수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급성 췌장염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환자의 혈액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췌장염과 관련된 검사를 살펴보는 거네요. 그리고 급성 췌장염은 가장 흔하게는 알코올 남용에 의해서 췌관이 폐쇄되거나 효소 활성이 증가돼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거 외에도 담석이 총단간을 막았을 때 췌장액 배출이 저하되고 이래서 생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흔한 거는 알코올 남용이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췌장세포가 손상이 되면 소화효소인 특히 리파제, 아밀라제가 유출이 돼서 혈중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성 췌장염에서는 리파제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급성 췌장염의 특이도가 높은 검사예요.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최고치에 달하고 거의 2주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밀라제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12시간 내에서 24시간 이내 상승하고 2, 3일이 지나면 정상화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 환자의 혈액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리파제 상승과 아밀라제 상승이죠. 그래서 여기 아밀라제 감소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성 췌장염에서 다른 답까지도 살펴보면 중성지방 감소, 오히려 중성지방 증가가 되어야지 됩니다. 지질 혈증에서는 췌장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빌리루빈 감소, 만약에 담석이 동반돼 있어 췌장염이 생긴 거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빌리루빈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복혈당 상승, 일시적으로 증가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급성 췌장염을 진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아밀라제는 감소가 아니고 상승되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간우중재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급성 췌장염에서는 금식, 기본적으로 금식을 해줘야지 되죠. 금식을 했으니까 금식하는 환자는 모두 다 수액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탈수를 예방하고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IV 플루이드 요법을 해야지 되죠.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주하고 금식 반드시 해야 된다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알코올은 췌장염 재발의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이 질병을 앓고 태어날 때도 금주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 동안에 혈중 효소로서 리파제와 아밀라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증상이 가라앉게 되면 이러한 효소 수치도 가라앉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식이 재개 시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통증이 감소하고 효소 수치가 정상화된 다음에 저지방 시기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은 사전 결과는 자, 그러면 관상동맥 질환의 병태 생리를 알아야지 되겠죠. 관상동맥 질환은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라고 하죠. CAD라고 해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졌을 때 또는 막혔을 때 생기는 질환이죠. 좁아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죽상경화증이죠. 아테로스클레로시스입니다. 그리고 죽상경화증은 어떤 때 생기죠? 네, 이상지질 혈증에서 많이 생기죠. 그래서 LDL이나 TG, 중성지방 같은 것이 높아지게 되면 이런 것이 혈관 내방을 손상시키고 손상된 혈관 내막에 지질이 침착을 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이것이 사실은 혈관을 딱딱하게 해요. 혈관 경화를 일으키죠. 섬유화가 돼서 죽상경화판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죽상경화판이 혈관을 어느 정도 막기 때문에 혈류장애가 생길 테고요. 혈류가 안 가면 심근에 전산소증이 생기죠. 그리고 심근 손상이 일어나서 엔자이나 팩토리스 또는 AMI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닭가지를 살펴보세요. 40세 여자, 아직 완경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혈관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경이 되기 이전에는 관성동맥 질환 발생 위험이 낮습니다. 당하혈색수가 5.8이에요. 물론 완전 정상은 아니죠. 정상이려고 하면 5.6 이하여야 되잖아요. 5.7에서 6.4까지는 당뇨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위험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냥 좀 지켜볼 수 있겠다. 허리둘레 80cm, 남자의 복부 비만 기준은 90cm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85cm 이상을 얘기하는데 남자인데 80cm면 정상이죠. 중성지방이 250mg/dL 이상이다. 중성지방은 정상적으로 150mg/dL 이하여야지 됩니다. 굉장히 높아져 있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HDL은 70mg/dL다. HDL은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요. 지금 HDL이 좀 높은 상태예요. 정상적으로는 한 40에서 50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으로는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섭취를 저하시켜야지 되겠고요. 섬유질 같은 식사를 많이 해야지 되죠. 그래서 지중해식 식단인 대시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해야지 되겠죠. 주 5회 이상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중등도로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면 좋죠. 당연히 금연해야 됩니다. 흡연 같은 경우 HDL을 감소시키고 LDL 산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매우 안 좋습니다. 약물은 스타틴 계열 약물이 죽상 경화를 억제시키는 약물이죠.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약물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체중관리 필요합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나 지질대사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지질검사나 혈압, 공복혈당, BMI, 허리둘레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혈청 아밀라제와 리파제가 정상보다 5배 이상 높아진 환자, 췌장염 환자겠네요. 그쵸? 판크레아타이티스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자기관리 교육 후 추가 교육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교육을 했는데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췌장염의 원인을 우리가 우선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췌장염의 주요한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알코올이라고 했습니다. 술을 남용하는 것. 그리고 담석에 의해서 담관이 막혀서 총담관이 막힐 때 췌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못 나와서 배출이 지연됐을 때도 생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고지혈증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약물에서는 이뇨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거나 감염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의 경우에 담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급성 췌장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췌장염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살펴보았으니까 다가지를 보겠습니다. 금주는 질병 조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알코올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알코올은 급성, 만성 췌장염이 모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금주가 필요합니다. 통증 조절을 위해서 심호흡 명상을 합니다. 심호흡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완요법이죠. 이완요법은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비만은 만성 췌장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비만으로 인해 가지고 담석 위험이 증가를 하거나 비만은 또 고지혈증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거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건 좀 퀘스천입니다. 복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복용합니다. 네, 췌장염은 통증이 굉장히 심할 수 있습니다. 통증 조절은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처방된 진통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 단백질과 지방식이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네, 췌장 효소가 지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방이나 단백질의 소화 흡수가 저하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만은 만성 췌장염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급성 담석 같은 것이 생기면서 급성 췌장염을 일으키는 간접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주요한 원인은 아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이렇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차 형성평가에 대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질환과 검사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환과 검사, 임상 징후에 따라서 어떤 간호중재를 해야지 되고 어떤 간호교육을 해야지 되는지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치료의 첫걸음이며 세심한 관찰은 간호의 출발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